당신은 요즘 콜라겐을 챙겨 드시면서도 정작 피부 탄력은 예전 같지 않고 관절은 뻣뻣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 미세한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콜라겐을 꾸준히 먹었는데도 왜 변화가 없는지 답답하셨을 겁니다. 혹시 내가 먹는 방식이 잘못된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도 있으시죠?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 고민은 당신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40세 이후 우리 몸의 콜라겐 흡수력이 실제로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는 사실,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십니다. 놀라운 통계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까요? 40대 이후 콜라겐 합성 효율은 매년 1%씩 감소하고 50대에 들어서면 20대의 3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같은 양을 먹어도 결과가 다르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흡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단순한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어떻게 먹는지, 언제 먹는지, 어떤 상태에서 먹는지와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방법만 바꿔도 흡수율은 충분히 되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몇 달 전 진료실에서 만난 52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1년 넘게 콜라겐을 꾸준히 먹었지만 피부 변화도 없고 여전히 무릎 관절 통증은 심해져 오히려 영양제를 끊어야 하나 걱정하며 오셨죠.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문제는 콜라겐이 아니라 그분이 먹는 타이밍과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아침에 커피 2잔을 마신 뒤 빈속에 콜라겐을 먹거나 밤늦게 간식과 함께 섞어서 먹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흡수되지 않는 방식으로 콜라겐을 계속 허공에 날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위산이 가장 안정된 상태일 때 가장 잘 분해되고 작은 펩타이드 형태로 쪼개져야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40세 이후 위산 분비량은 20대의 60, 70%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콜라겐은 충분히 잘게 부서지지 못해 몸속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단순히 통과해버립니다. 마치 영양이 담긴 씨앗을 땅에 묻지 않고 바람에 흘려보내는 것처럼요.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콜라겐을 드신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효과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날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위산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흡수되지 않는 콜라겐은 존재하지만 흡수되지 않을 방식으로 먹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 조금 더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콜라겐을 먹는 과정은 마치 커다란 얼음을 잘게 부수어 컵에 담아 녹이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얼음이 충분히 잘 부서지지 않으면 물이 되지 못하고 덩어리째로 남아버리죠. 콜라겐도 그렇습니다. 잘 부서지지 않으면 몸은 그것을 영양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0세 이후 콜라겐 흡수의 진짜 관건은 얼음을 부수는 힘, 즉 위산과 소화 효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럼 저는 콜라겐을 잘 못 먹고 있었던 건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몰랐던 원리를 알지 못했을 뿐, 이제부터는 제대로 흡수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해 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임상에서 실제로 환자들의 피부, 관절, 전반적인 회복력까지 눈에 띄게 달라졌던 흡수의 원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콜라겐이 몸에서 사라지지 않고 제대로 쓰이는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많은 분이 반복하는 3가지 큰 실수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당신이 콜라겐을 아무리 꾸준히 먹어도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속에서 천천히 진행되는 아주 작은 변화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유지해온 몇 가지 생활 패턴이 결합되면서 흡수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콜라겐은 효과 없다는 결론으로
너무 빨리 가버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숨겨진 원인들을 하나씩 드러내 보겠습니다. 먼저 위장의 변화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4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감소하면서 단백질을 잘게 나누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더 있습니다. 바로 장 점막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 점막의 두께와 기능이 조금씩 얇아지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변화는 아주 서서히 그리고 거의 알아채기 어렵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콜라겐이 흡수되기 위한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반전 같은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많은 분들은 콜라겐 제품의 품질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장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더 큰 변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콜라겐이라도 흡수하는 기관이 약해져 있다면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은 혈당과 염증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연결짓지 못합니다. 혈당이 자주 출렁이면 몸 안에서 미세 염증이 증가합니다. 이 염증은 피부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 이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효소가 올라가면 콜라겐은 새로 채워 넣기 전에 이미 먼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40대 이후 콜라겐이 먹어도 잘 안 쌓이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식사 후 피곤하거나 당기는 증상이 자주 있었나? 만약 그렇다면 콜라겐이 몸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빠르게 파괴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40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 특히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면서 콜라겐을 합성하는 속도 자체가 느려집니다. 이는 마치 공장에서 일하는 인력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원재료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생산이 느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먹어도 변화가 없어요. 왜 예전 같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자주 간과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긴장할 때 몸을 지켜주는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콜라겐 합성을 억제합니다. 더 무서운 건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피부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콜라겐을 사용하는 속도는 빨라진다는 겁니다. 즉, 스트레스가 많은 하루하루는 콜라겐 저금통에서 계속 인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미니 훅 하나 드릴게요. 혹시 당신은 콜라겐을 쌓기 전에 먼저 새는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구멍은 바로 염증,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위산 저하, 장 기능 저하입니다. 이 구멍들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몸은 효과를 느끼지 못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콜라겐은 먹어도 소용없다는 주장과 먹으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부딪혀왔죠. 그런데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흡수 조건이 갖춰진 사람에게는 큰 효과가 있지만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에겐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진영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콜라겐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을까? 이 질문은 앞으로 당신의 피부, 관절, 전반적인 건강을 좌우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면 콜라겐을 먹어도 효과가 전혀 없던 한 여성의 이야기, 그녀가 겪은 문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반복하는 실수를 생생한 사례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52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40, 50대 분들이 그녀와 거의 똑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아무 변화가 없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담긴 절망과 답답함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혹시 같은 마음이었다면 이 이야기가 더욱 크게 공감될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 진료실에 들어올 때
이미 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1년 넘게 콜라겐을 먹었는데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2개월이요. 그런데 피부는 그대로고 무릎은 오히려 더 아파졌어요. 이 말 속에는 믿음이 무너진 사람의 허탈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하는 체념 같은 감정이었죠. 그녀가 복용한 콜라겐은 시중에서 꽤 고가에 속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저분자, 펩타이드, 비타민C 함유, 해양 콜라겐. 성분만 보면 누구라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품이 아니라 사용 방식과 몸의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하루 루틴을 들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침에 커피 2잔으로 시작. 출근길에는 거의 식사를 하지 않음. 점심은 대충 배달 음식으로 해결. 오후에도 커피 한 잔을 더 마시고 저녁은 아이들과 함께 늦게 먹고 간식도 조금씩, 그리고 바로 뒤이어 콜라겐을 먹었습니다. 이쯤 되면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시나요? 그녀는 꾸준함이라는 하나만 지켜냈지만 흡수라는 핵심 조건은 단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콜라겐은 카페인과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일시적으로 변동시키고 소장을 자극해 콜라겐이 충분히 분해되기 전에 장을 빠르게 통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가 매일 아침 빈속에 커피를 마시고 바로 콜라겐을 먹었던 습관은 영양이 흡수되기도 전에 지나가 버리게 만드는 패턴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녀는 항상 저녁 늦게 콜라겐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대에 우리 몸은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혈당은 이미 여러 번 출렁인 뒤였으며 위장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콜라겐이 흡수되기에는 가장 불리한 환경입니다. 이쯤에서 미니 훅을 하나 드릴게요. 콜라겐을 먹고도 효과가 없었던 날, 혹시 당신도 저녁 식사 직후에 드신 적이 많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문제가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원리였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녀가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분자 구조상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먹어도 효과 없다는 주장, 그리고 펩타이드 형태는 충분히 흡수되고 임상 결과도 있다는 주장. 하지만 이 환자분처럼 잘못된 패턴으로 먹으면 양쪽 모두 틀릴 수도 있고 양쪽 모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즉, 흡수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떤 콜라겐도 효과가 없고 조건만 갖추면 어떤 콜라겐도 일정 수준 이상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한동안 자신의 몸을 탓했습니다. 나는 원래 효과 안 받는 체질인가 봐요. 하지만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환경의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까지 효과가 없던 이유를 자신의 체질이나 나이 탓으로만 돌려오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후의 내용이 특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섹션에서 그녀가 변화했던 결정적 전환점,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분이 변화를 맞이하게 된 순간은 사실 아주 작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콜라겐을 드시는 시간을 바꿔보신 적 있으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요? 그냥 아무 때나 먹었죠. 중요한가요? 바로 이 질문이 수개월 동안 변화가 없던 이유를 밝혀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은 꾸준히 먹기만 하면 되는 영양제라고 생각하지만 콜라겐은 단순 영양제가 아니라 흡수 조건에 민감한 단백질입니다. 즉,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합니다. 그녀의 변화는 이 지점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먼저 위장의 리듬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은
시간대에 따라 소화 효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침은 위장 운동이 서서히 시작되는 단계이고, 점심은 소화 효율이 가장 좋으며, 밤은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위산 분비도 감소합니다. 즉, 콜라겐이 가장 잘 분해되는 시간은 공복에 가까운 가벼운 위 상태에서인데, 그녀는 그 반대인 밤늦은 식사 직후에 콜라겐을 먹어왔던 것이죠. 여기서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먹은 건 그냥 버린 건가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조심히 답했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지만 제대로 쓰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좌절이 아닌 깨달음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그녀가 알게 된 결정적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콜라겐은 혈당과 분해 효율이 안정된 시간에 먹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다. 혈당이 요동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은 이미 섹션 2에서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언제가 가장 안정적일까요? 여기서 반전처럼 들리는 결론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전을 선호하지만 연구와 임상에서 관찰한 바로는 오히려 이른 저녁 또는 아침 공복 상태가 가장 유리합니다. 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쌓여 있고 혈당이 출렁인 뒤이며 위장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반면 아침이나 이른 저녁은 위장이 가볍고 혈당 변동이 적습니다. 그녀의 콜라겐 흡수력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간대의 전환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니 훅 하나 드릴까요? 혹시 당신도 지금까지 잠들기 전에 먹으면 좋다는 말을 믿고 그렇게 해오지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라겐은 수면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영양제가 아니기 때문에 섭취 시간이 반드시 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에게 제가 제안한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콜라겐을 먹는 시간을 아침 공복 또는 이른 저녁 공복에 맞춰보세요. 그녀는 일주일 동안 이를 실천했고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가장 놀라웠던 건 무릎의 뻣뻣함이 점차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품을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시간이었고 타이밍이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의사들은 콜라겐의 효과를 신뢰하지만 타이밍에 대해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은 개인의 식습관, 위장 상태, 호르몬 패턴 등과 얽혀 있어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년간 지켜본 바로는 타이밍이 바뀌면 흡수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녀의 사례는 그 대표적인 증거 중 하나였죠. 여기서 당신께도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콜라겐을 어느 시간대에 먹어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변화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타이밍과 관련된 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원리, 즉 황금 타이밍의 법칙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콜라겐을 흡수하는 능력을 되살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콜라겐을 먹는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흡수율이 달라지는 이유는 단순한 팁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 몸이 하루 동안 반복하는 리듬, 즉 생체 주기가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리듬은 음식의 분해, 영양의 이동, 호르몬의 변화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은 콜라겐이라도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먼저 가장 중요한 원리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콜라겐은 위가 가볍고 혈당이 안정된 시간에 먹어야 가장 잘 흡수된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콜라겐 흡수력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됩니다. 왜 이 시간이 중요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위산 분비 패턴입니다. 위산은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잘게 부수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위산은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식사 직후 밤늦은 시간에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반면
아침 공복 혹은 이른 저녁의 가벼운 위 상태는 위산이 안정적으로 분비되고 위가 부담 없이 단백질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혈당의 리듬입니다. 혈당이 높거나 출렁이는 상태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콜라겐을 분해하는 작용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먹어도 쌓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죠. 특히 저녁 식사 이후는 혈당이 이미 여러 번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콜라겐이 들어가도 사용되기보다 손실되는 쪽에 가까워집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질문이 하나 떠오를 겁니다. 그럼 정확히 언제가 제일 좋은가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의사로서 임상 경험과 연구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콜라겐 흡수를 높이는 황금 타이밍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아침 공복, 가장 이상적인 흡수 시간, 밤새 소화기관이 충분히 비워지고 위장 운동이 안정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혈당도 낮고 소화 효율을 방해하는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커피보다 콜라겐을 먼저 드시면 흡수에 훨씬 유리합니다. 이른 저녁, 공복, 두 번째로 좋은 시간, 저녁 식사 전 2-3시간 정도의 가벼운 상태 혹은 가벼운 산책 후에 안정된 몸 상태는 콜라겐 분해 흡수에 적합합니다. 혈당이 낮고 위산도 부담 없는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미니 훅 하나 드릴게요. 혹시 지금까지 콜라겐을 자기 직전에 먹어야 한다고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 정보는 사실 정확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널리 퍼진 경우가 많습니다. 콜라겐이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며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밤 시간은 오히려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전에 먹으면 더 좋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저녁 시간대가 되면 멜라토닌 분비 준비로 소화 기능을 서서히 낮추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잠에 들기 2-3시간 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 10시, 11시 취침 전 콜라겐 섭취는 몸의 흐름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의사는 밤에 먹어도 문제 없다고 말하고 다른 의사는 아침 공복이 좋다고 말합니다. 사실 두 입장 모두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패턴을 기준으로 보면 아침 공복과 이른 저녁이 가장 안정적이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당신께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콜라겐은 지금 어느 시간대에 들어가고 있나요? 만약 그 시간이 아침 공복이나 이른 저녁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흡수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변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콩알만한 변화가 피부, 관절, 회복력에 누적으로 큰 영향을 줍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느껴온 답답함이나 무력감이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라면 이 황금 타이밍을 실천하는 순간부터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콜라겐과 함께 먹어야 더 잘 흡수되는 것들, 그리고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면 흡수력은 또 한 단계 달라집니다. 콜라겐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영양소지만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는 단백질입니다. 흡수된 뒤에 피부, 관절, 혈관벽, 연골로 다시 재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작동해야 하는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단독으로 일어서는 체계가 아니라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철근, 시멘트, 물 인부가 모두 필요한 것처럼 여러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효과가 보이는 단백질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좋은 콜라겐만 먹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콜라겐은 분해, 흡수, 합성, 유지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각 단계마다 필요한 요소들이 부족하면 결국 몸에서 사용되지 못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조력자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엮어주는 결합의 손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콜라겐이 몸속에서 튼튼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타민 C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도 콜라겐 복용 후 비타민 C가 부족한 환자들은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에서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한다면 좋지만 40대 이후에는 흡수율이 떨어지고 위장 민감도가 높아져 과일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즉, 콜라겐을 먹는다면 비타민 C 섭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단백질 전체 섭취량입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몸은 콜라겐만 따로 합성하지 않고 단백질 전체의 공급 상황을 보며 지금 무엇을 우선 만들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사람은 콜라겐을 만들어내기보다 생존과 관련된 근육, 효소, 호르몬 합성 쪽을 먼저 채웁니다. 그 결과 콜라겐은 후순위로 밀리고 먹어도 변화가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미니 훅 하나 드립니다. 혹시 당신은 콜라겐을 열심히 먹으면서 정작 하루 단백질은 부족하게 먹고 있지 않나요? 콜라겐 흡수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력자는 수면 호르몬, 즉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밤 시간 동안 조직을 회복시키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아무리 콜라겐을 잘 먹어도 재생 속도가 느려집니다. 즉, 낮에 먹은 콜라겐을 밤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함께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페인, 당, 알코올입니다. 카페인은 콜라겐의 소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분해 시간을 줄여버리고 당은 콜라겐을 당화라고 하는 굳어짐 현상을 통해 파괴합니다. 알코올은 간을 혹사시켜 재생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콜라겐을 당과 함께 먹는 습관, 예를 들어 콜라겐 더하기 달달한 라떼, 콜라겐 더하기 과자, 콜라겐 더하기 디저트. 이 조합은 콜라겐을 쌓기보다 먼저 망가뜨리는 조합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기서 의견이 분분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카페인과 콜라겐은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다른 연구에서는 카페인은 단백질 동화 작용을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임상에서 제가 수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콜라겐을 커피와 함께 먹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결국 과학적 논쟁보다 실제 몸의 반응이 보여주는 데이터가 더 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콜라겐을 어떤 환경에서 먹고 있었나요? 몸이 콜라겐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요소들과 함께 했나요? 아니면 콜라겐을 분해, 파괴하는 요소들과 섞여 있지는 않았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원리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새지 않는 루틴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콜라겐이 흡수된 뒤 잘 머물고 잘 사용되도록 만드는 하루의 흐름을 함께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콜라겐을 잘 먹는 사람과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거의 없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루틴의 유무입니다. 콜라겐은 한번 많이 먹는다고 갑자기 피부가 탱탱해지거나 관절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일정하게 쌓이면 놀라울 만큼 빠르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섹션에서는 콜라겐이 몸에서 사라지지 않고 머물도록, 즉 새지 않는 하루 루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루틴의 핵심은 이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가볍게, 일정하게, 방해 없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지면 40대 이후 떨어지는 흡수력도 안정적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아침, 콜라겐을 위한 가장 깨끗한 시간. 아침 공복은 콜라겐이 흡수되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입니다. 이 시간에는 혈당이 안정돼 있고 위장이 가볍기 때문에 콜라겐이 소화, 분해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침에 커피보다
콜라겐을 먼저 드세요. 커피는 뒤로 조금만 미루어도 됩니다. 단 20, 30분만 비워두면 콜라겐의 흡수 효율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미니 훅 하나 드릴게요. 혹시 지금까지 콜라겐을 아침에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커피가 먼저였던 날이 많지 않았나요? 이 아주 작은 순서의 차이가 흡수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침 루틴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물 한 컵, 콜라겐, 20, 30분 뒤, 커피, 가벼운 아침 식사. 이렇게만 바꿔도 몸이 콜라겐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 염증을 줄이는 시간. 콜라겐이 몸에서 오래 유지되려면 파괴되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파괴의 핵심은 바로 미세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혈당 변동,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일상 속에서 매우 쉽게 생기죠. 그래서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간단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걷기만으로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 콜라겐 분해 효소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간식 선택입니다. 단 과자, 빵, 초콜릿은 콜라겐을 당화, 에이지시켜 딱딱하게 만들고 분해를 앞당깁니다. 여기서 강력하지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죠. 지금까지 콜라겐을 먹으면서 가장 자주 먹었던 간식은 무엇이었나요? 그 간식이 콜라겐을 망가뜨리는 주범일 수도 있습니다. 이른 저녁, 두 번째 골든타임.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지 않고 식사 이 3시간 전 가벼운 공복 상태에서 콜라겐을 먹는 것은 아침 공복 다음으로 좋은 흡수 시간입니다. 특히 저녁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직후 혈류가 좋아지고 콜라겐이 조직으로 이동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이때도 당, 커피, 알코올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은 하루 중 혈당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이므로 조금만 방심해도 콜라겐이 빠르게 분해될 수 있습니다. 밤, 콜라겐을 회복으로 바꾸는 시간. 밤의 역할은 흡수가 아니라 사용입니다. 멜라토닌이 나오고 피부와 연골, 혈관벽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꼭 필요한 것은 수면질입니다. 수면이 좋지 않으면 콜라겐은 흡수되어도 사용되지 못한 채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콜라겐을 먹어도 회복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잠들기 전 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휴대폰 화면 줄이기, 방 조명, 밝기 낮추기, 너무 늦은 식사 금지, 가벼운 스트레칭. 이 작은 단계만으로도 회복 능력이 올라가고 그동안 먹었던 콜라겐이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콜라겐 복용 시간보다 생활 루틴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과 흡수 시간만 맞추면 루틴은 크게 의미 없다는 의견이 나뉩니다. 하지만 제가 수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루틴이 안정된 사람에게는 콜라겐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루틴이 불안정한 사람에게는 흡수 시간이 아무리 좋아도 효과가 오래 걸린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콜라겐이 머물기 좋은 루틴이었나요?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루틴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콜라겐 흡수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개념들, 즉 오해와 진실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을 둘러싼 정보는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는 먹어도 소용없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꾸준히 먹으면 반드시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올바른 지식과 오해가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콜라겐 관련 개념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당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단단히 잡아드리겠습니다. 먹는 콜라겐은 모두 소화돼서 의미 없다는 주장.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콜라겐은 위에서 분해되며 작은 펩타이드 형태로 흡수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아미노산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묻고 싶어지죠. 하지만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콜라겐 펩타이드는 다른 단백질에서 나온 아미노산과는 작용 방식이 다릅니다.
특정 펩타이드는 피부 세포에 신호를 보내 지금 콜라겐이 부족하니 다시 만들어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단순 영양 보충이 아니라 재생을 촉진하는 신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먹어도 의미 없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이며 누구에게나 무조건 효과가 있다도 절반의 진실입니다. 흡수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효과가 명확히 나타납니다. 저분자 콜라겐을 먹어야만 흡수된다는 주장. 많은 광고가 저분자, 초저분자라는 문구를 강조합니다.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빠져 있습니다. 일정 크기 이하로 작아지면 분자 크기의 차이는 흡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500다든 1령다든 기준 이하라면 더 작다, 더 좋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위장이 분해할 수 있는가, 장이 흡수할 수 있는가, 혈당과 염증이 안정적인가, 이 세 조건입니다. 여기서 미니 훅 하나 드릴게요. 혹시 당신도 분자량 숫자만 믿고 선택해오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제품 광고보다 내 몸의 조건을 더 신뢰하셔야 합니다. 바르는 콜라겐이 더 효과적이다는 주장. 이 또한 절반의 진실입니다. 바르는 콜라겐은 보습 효과는 줄 수 있지만 피부 장벽을 통과해 진피층까지 도달하는 콜라겐은 거의 없습니다. 분자 크기가 진피층을 통과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죠. 반면 먹는 콜라겐은 혈류를 타고 실제 피부 세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탄력 개선은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먹는 것과 병행해야 최적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연골과 관절에는 콜라겐이 의미 없다는 주장. 관절의 핵심은 콜라겐이 아니라 히알루론산, 글루코사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연골의 기본 구조는 단백질과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콜라겐이 충분해야 연골이 탄력과 지지력을 유지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콜라겐 펩타이드를 함께 사용했을 때 움직임의 유연성과 회복 속도가 개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콜라겐 하나로 모든 관절 문제가 해결된다가 아니라 관절 회복 시스템의 일부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콜라겐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오해. 이건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콜라겐의 흡수와 합성에는 최정량이 존재합니다. 하루 2-5기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고 일부 연구에서는 10김까지도 유효하지만 그 이상 섭취해도 더 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단백질은 생존에 필요한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즉, 단백질 전체 섭취가 부족하면 콜라겐은 피부나 관절로 가기보다 먼저 근육, 장기, 효소 쪽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양을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오해와 진실을 두고 다양한 논쟁이 있습니다. 먹는 콜라겐은 과장된 영양제라는 주장과 임상적으로 의미가 큰 재생 보조제라는 주장.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의 변화를 매일 보면서 진실은 늘 가운데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콜라겐은 환경이 맞으면 효과가 있고 환경이 틀리면 아무 효과가 없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미 많은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실제 생활 속에서 7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계획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콜라겐이 흡수되고 유지되고 재생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요. 이제 우리는 콜라겐이 왜 흡수되지 않는지, 어떤 시간에 먹어야 하는지, 무엇과 함께 해야 하는지, 어떤 루틴이 필요한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제 생활 속에서 지속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다시 멈춥니다. 방법은 알겠는데 일상에 적용하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섹션에서 당신이 무리 없이 따라할 수 있는 7일 리셋 계획, 그리고 앞으로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7일의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7일이 지나면 몸이 콜라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일 타이밍을 바꾸는 날. 첫날은 단 한 가지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콜라겐을 아침 공복에 먹는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몸이 콜라겐을 받아들이는 기본 환경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소화기관이 가장 깨끗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콜라겐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오늘 아침 첫 번째로 콜라겐을 선택하셨나요? 이 질문이 앞으로 7일 동안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데이, 이 파괴 요소를 줄이는 날. 둘째 날에는 콜라겐을 망가뜨리는 요소 하나만 제거해보세요. 식사 후 당 섭취 줄이기, 콜라겐 섭취 직후 커피 피하기, 늦은 밤 간식 줄이기. 이 중 하나만 선택해도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면 콜라겐 분해, 효소, MMP가 낮아지고 피부와 관절이 손상되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데이 3 비타민C를 채우는 날. 비타민C는 콜라겐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콜라겐을 먹고도 변화가 없다는 분들의 3명 중 1명은 비타민C 부족이 원인입니다. 오늘만큼은 레몬물 1컵, 키위 1개, 혹은 비타민C 보충제를 더해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콜라겐 합성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시점입니다. 데이 40분 걷기를 시작하는 날. 콜라겐이 몸 안에서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는 파괴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그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바로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이 짧은 10분이 혈당 안정, 염증 감소, 관절 유연성 향상 등 다양한 변화를 만듭니다. 이날부터는 콜라겐이 쌓이는 환경이 조금씩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데이 5. 수면질을 회복하는 날. 피부와 관절은 밤에 회복됩니다. 콜라겐은 밤 동안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수면은 콜라겐을 완성시키는 최종 단계입니다. 오늘은 다음 중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 휴대폰 끄기, 방조명 어둡게 하기, 너무 늦은 식사 피하기. 이 작은 행동이 멜라토닌을 회복시키고 몸이 콜라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때 6 작은 성취를 느끼는 날. 여섯째 날이 되면 몸의 변화가 아주 미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덜 당긴다. 관절 움직임이 조금 부드러워진다. 피로감이 줄었다. 이처럼 작은 변화라도 감지했다면 지금까지 해온 루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미드 CTA 하나만 드릴게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데이 7 다음 7일을 준비하는 날. 마지막 날에는 단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작은 습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버거운 습관은 단 1%씩만 늘린다. 콜라겐은 일시적인 영양제가 아니라 당신의 피부 관절, 혈관을 지키는 장기적 재생 시스템입니다. 7일을 시작으로 14일, 21일 이렇게 천천히 이어가면 당신의 몸은 더 안정된 리듬으로 회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40대든 50대든 60대든 흡수되는 방식만 바꾸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신은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 가지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가볍게라도 실천해보고 댓글에 내일 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당신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콜라겐이 잘 흡수되는 몸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탄력 있고 더 건강하며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